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위 1% 투자자를 위한 블랙라벨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연말이 이제 다가오고 있고 연초가 다가오고 있다 보니까 한 해를 좀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지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상위 1% 고급 투자자분들을 위한 이야기 오늘도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 블랙라벨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022년에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초록밴드 늘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문자 샵 0082번으로 블랙라벨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된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말과 연초를 함께해 주실 저희 수석위원님들도 바로 소개를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박원재, 이지원, 정재훈 수석위원님 모시겠습니다. 위원님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블랙라벨 수석위원님들과 함께 오늘도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이제는 뭐 연말이다 이야기 계속했지만 이번 주가 정말 끝이에요. 내년으로 넘어가는 길목에서 지금 서 있는데 한 해를 좀 마무리하는 뭐 증시 이런 거랑 상관없이 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좀 궁금한데 우리 박 수석위원님 한 해 동안 어떠셨나요? 이번 연도는? 해마다 이때쯤 되면 상투적으로 이런 말들을 해요. 다사다난했다. 올 투자 성적표들이 어떤 성적표를 받고 계시든지 1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쉽지 않은 한 해였고요. 차트를 보면 대체적으로 연초에 쭉 올라서 한 3,200포인트대에 집중된 매물대가 위에 아주 두껍게 거대하게 걸려있죠. 네. 그러니까 7월 이후에는 이걸 한 번도 벗겨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대체적으로 좀 어려운 과정을 겪었구나.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우리가 시간을 나누다 보니까 뭐 2021년이 가고 22년이 오는데 투자의 세계에서 뭐 해를 나눈다는 게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순환매가 올해 굉장히 빨리 돌았듯이 네. 연말 연초에는 또 연말 연초의 특성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 특성을 잘 살려서 내년을 좀 준비하면은 내년은 올해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가져봅니다. 네, 정말 올 한 해 다사다난했다라는 말로는 다 또 표현이 안 될 정도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특히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어려운 한 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잘 정리하고 내년을 또 기약하다 보면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고 하잖아요. 저희와 함께 올해도 잘 정리해보고 내년을 조금 더 기약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저희 수석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이지원 수석위원님은 한 해 어떠셨어요? 올해는 이제 좀 전에 박 수석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증시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올 한해 이제 주식 시장을 돌아보면 난이도가 상당히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고요. 또 이제 우리가 뭐 학력고사 수능을 치다 보면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올해는 상당히 어려운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수익과 손실을 떠나서 시장 자체가 굉장히 난이도가 있고 그 말은 어떤 정형화된 정석적인 부분보다는 우발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그것은 아무래도 이 팬데믹이라는 우리가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정리가 올해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라면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게 어쩌면 지나고 보면 맞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시는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은 어떤 재테크 상품보다도 공평합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어려우면 또 좋은 시기가 오고 좋은 시기가 오면 또 어려운 시기가 오는데 올해 이제 생각보다 많이 좀 어려웠던 시기라면 내년은 올해보다는 좀 나을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마련이 되고 있고 또 이제 주식시장은 제가 이제 항상 강조를 드리지만 네. 좋을 때 들어와서 나쁠 때 나가는 게 아니고요. 나쁠 때 들어와서 좋을 때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본다면 올해가 좀 힘들었다 해도 지금 연말 연초에 오히려 이제 치열하게 주식을 하셔야지 되는 시기이고 아마도 그에 대한 보상은 제가 봤을 때 내년 상반기에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한 해 동안 굉장히 수고 많으셨는데 올해 좀 힘들었던 기억들 좀 다 떨쳐내고 네. 마지막 한 주는 좀 즐겁고 좋은 기억을 좀 하시면서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또 한 해가 힘들었던 만큼 연말이라도 조금 편안하게 보내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리고 또 오랜만에 블랙라벨 함께 하신 우리 정수석 위원님 지난주에 없어서 굉장히 보고 싶었어요.
네, 대꾸라도 해주시면 안 될까요? 수석 의원님? 아니, 한 해 동안 또 같이 투자자분들과 함께 했잖아요. 한 해 어떠셨고 또 다가오는 새해는 어떻게 또 맞이할 예정인지 궁금하네요. 네. 올해는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날 것 같아요. 아, 사실. 힘들었다. 네.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 올해 연초까지는 괜찮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좀 불안했다가 짜증도 나고 그러다 또 위기 의식을 느꼈다가 자포자기했다가 또 욕을 하고 그런 한 해가 좀 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사실 작년 같은 시장은 비정상적인 케이스였었어요. 10년에 한 번 오는 네. 그런 상황이었었고 올해가 사실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인 그런 시장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시장이 못 올라가는 흐름들을 좀 보여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에 이 시장이 어려웠다라고 생각이 누구나 다 들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기준을 좀 잡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업종, 그러니까 올 한 해 동안에 올라가는 그런 종목군들의 공통적인 그런 부분들을 찾아보면서 내년도를 좀 대비하는 뭐 그런 전략은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사실 주식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소신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신문 기사에 좀 많이 나왔을 거예요. 반도체 안 좋다라고 해서 외국계 리포트 많이 나왔었죠. 그러다 싹 손바닥 뒤집듯이 바꿔버리면서 오히려 또 좋아진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었고 거기에 또 속아서 매도를 하신 투자자분들도 있었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좀 이 소신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된다면 내년도 시장은 오히려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내년도 1분기만 좀 조심하면 나머지는 좀 수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략 후강 뭐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올해 이제 몇 거래일 안 남았어요. 3거래일 정도 남아 있는데 시장이 뭐 밀린다 하더라도 뭐 크게 우려할 부분들은 없을 것 같고요. 그냥 뭐 앵커님도 그렇고 네. 밖에 있는 PD님도 그렇고 네. 스키장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키장 좀 이렇게 다녀오시고 좀 보드도 좀 타시고 뭐 스키 보드 타고 오셨다면서요? 예. 보드 좀 타시고 시국이 네. 시국이니만큼 보드 좀 타고 오시고요. 네. 스키장도 거리두기 좀- 하면서 타려고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서 좀 다녀오시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좀 여유를 가지시라는 말씀이에요. 아. 시장이 안 좋을 때 사실 쳐다봐봤자 욕밖에 안 나와요. 저 오늘 하루 종일 욕하다가 왔어요, 여기. 시장, 이게 보다가. 네. 욕하다가 왔듯이. 그러니까 좀 여유를 가지면서 주식을 하다 보면 웃을 때가 올 거예요. 네. 그러니까 힘들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해 동안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개인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저희 수석 위원님들이 대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연말만이라도 조금 슬로우 퀵 하면서 편안하게 미디엄 템포로다가 조금 즐기다 보면 내년을 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충전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해드린 만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너무 힘든 한 해였지만 잘 지내왔다 하고 웃어 넘기면서 내년을 좀 기약하는 시간으로 저희와 함께 이 시간을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초록밴드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샵 0082번으로 혼자서 내년 시장 1분기를 좀 조심해야 된다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어떻게 좀 극복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멘토가 필요하다 하시면 초록밴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블랙라벨 적어서 보내주시면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저희 수석 위원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오늘의 주제 어떤 주제일지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오늘은 딱히 특별히 어떠한 키워드라든지 정해진 주제는 없지만 불확실한 연말 증시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저희 수석 위원님들과 함께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을 마무리하고 2022년을 맞이하는 지금 시기에 연말 증시에 또 특징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폐장까지 얼마 남진 않았지만 이 연말 증시에 저희가 지금 준비해야 되는 게 대체 무엇인지 개인 투자자분들, 초보 투자자분들은 조금 힘들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이 주요국 증시는 지금 현재 뭐 연휴에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글로벌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어떠한 이벤트들로 우리 시장이 연말 증시가 또 진행이 될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먼저 여쭤보고 2022년에 좀 밝은 전망을 보이고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그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벤트가 많지 않아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때 뭘 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우리 박수석 위원님, 연말 증시의 특징이라고 하면 뭐 거래량이 줄거나 그것 이외에 뭐가 있을까요? 대한민국 시장에 아주 커다란 특징이 있죠. 네. 예, 대주주 확정되는 있죠. 시즌이에요. 네, 맞네요. 이거는 뭐 그냥 대한민국의 투자자라면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그러니까 오늘도 하루 종일 보면은 개인 매도에 프로그램 매수 받아왔죠. 네. 이 개인 매도를 외국인이 받았으면은 모양이 좋았는데 네. 외국인이 오늘은 한 발 살짝 빼면서 프로그램 저수지에다가 일단 담궈놨어요. 네. 이제 이 저수지에 있는 건 이제 퍼내야 되는 거죠. 근데 내일까지도 똑같은 양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를 보면은 내내 작년 올해 시장을 주도했던 건 개인이 주도를 했어요. 개인이 주도하는 시장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네. 대체적으로 개인은 가격 순응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격을 끌고 가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 올해는 워낙 역대급 유동성이 시장에 들어왔죠. 이 유동성으로 인해서 개인 주도의 장이었는데 개인 주도의 장으로 계속 가지는 않습니다. 어느 시점인가 가격을 결정짓는 네. 프라이스 메이커인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와서 시장의 흐름을 결정하고 그게 이제 방향으로 드는데 일단은 11월 11일 만기일 위에는 이제 외국인이 물꼬를 좀 틀어줬어요. 이 물꼬가 연초까지 이어지는지 보는 게 이제 핵심 키워드고 투자자가 해야 될 일은 어차피 나와야 될 물량이 나올 때 오늘 같은 이런 분위기는 네. 이제 다 예정된 거니까 그렇죠. 이 예정된 거에 따라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어요. 이 다음에 우리 시장이 어떻게 갈 건가가 이제 관심이죠. 그러면 이제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올 한 해 우리 증시를 가장 짓눌렀던 키워드를 본다면 아마 피크아웃일 거예요. 피크아웃. 네. 네, 피크아웃 뷰가 따갑게 들었는데 뭐만 얘기하면 피크아웃, 선반영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오셨을 마법의 거예요. 단어죠. 네. 실적 1, 2, 3분기 발표할 때마다 계속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피크아웃이에요. 실적 피크아웃. 뭐 코로나는 계속 확산. 근데 이제 연말쯤 되니까 이런 얘기가 이제 떠올라요. 피크아웃의 피크아웃이다. 피크아웃의 피크아웃이다. 피크아웃의 피크아웃이다. 뭐 지금 추정치가 굉장히 하우스별로 달라요. 가장 큰 게 반도체 추정치가 뭐 거의 10몇 조 차이가 나던데 네. 이게 과연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내년도 시장의 방향이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우스뷰라는 게 쉽게 바꾸질 못해서 그래요. 네. 관성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터스 커밍으로 해서 연말 연초 보고서를 써야 되는 환경에서 쓰다 보니 관행적으로 피크아웃 추정치로 나왔는데 지금 돌아가는 거로 보면은 그렇게 추정치가 다운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기에 갭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는데 아까 정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투자자는 자기 주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실적 추정치가 이 정도는 좀 아닌 것 같은데라는 그런 가이드가 나온다면 그쪽 섹터에 대해서 조금 자신 있게 모아가는 전략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뭐 아까 정수석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조금 자기만의 주관이나 이런 게 좀 뚜렷하게 필요한 시기가 다가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배경 설명 우리 박수석 위원님께서 도와주신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2021년 키워드 중에 피크아웃이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죠.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거기에 속아서 잘못된 매수나 매도 타이밍 때문에 고생하신 개인 투자자분들도 있으실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 이 증시 때 좀 복귀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우리 정수석 위원님은 어떠세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오늘 수급 보시면서 비슷한 생각하셨어요? 사실
이게 해마다 좀 보게 되면 연말을 앞두고 배당락을 앞두고 보게 되면 항상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좀 나왔었어요. 근데 네. 작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안 나왔어요. 아. 작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안 나왔었고 개인이 주도하는 그런 장세였었고 시장 자체가 좋았어요. 시장 자체가 좋았기 때문에 풍부한 유동성 때문에 매도 물량이 이렇게 크게 나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19년도와 18년도를 보게 되면 요 최근에처럼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매도가 많이 팔고, 나왔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배당락 이후에 이제 다시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었고 거기에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좀 매도를 하는 물량들을 좀 받아가는 뭐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사실 저는 내년 1분기까지가 저점 위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는 이유가 지수적으로요? 네, 그러니까 여전히 이게 실적에 대한 전망치나 이런 부분들이 다 판약이 달라요. 다른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보통 보게 되면 이게 상승 곡선을 유지하는 업종이 있는 반면에 둔화되는 그런 업종군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상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업종군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4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내년도에 전망을 하게 된다라면 전망치에 있어서의 실적 전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하향 조정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우려가 좀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그러면 그 우려를 반영이 되게 된다라면 1분기 이내에 좀 반영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그 1분기 이내의 지수의 저점은 어느 정도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 1분기까지만 좀 잘 버티면 나머지 내년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더 좋지 않을까? 그 이후부터는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익에 대한 전망치가 가장 뚜렷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쪽은 IT 쪽 섹터예요, 사실. 근데 이 IT 쪽 섹터가 너무 광범위해요. 그렇죠. 반도체도 IT고요. 디스플레이도 IT고 카메라, 뭐 휴대폰, 자율주행 이게 전부 다 IT 섹터예요. 근데 지금 당장 저는 여기서 매수를 한다? 오히려 저는 조금 조정을 받았을 때 좀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네. 사실 그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보면은 내년도에 어떤 업종군들이 좀 괜찮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이 대충 그냥 감이 잡혀요. 그렇죠. 최근에 네. 올라가고 있는 뭐 자율주행은 너무 많이 올라갔고 일단 그러면 최근에 또 뜨고 있는 게 대기업들과 연계되고 있는 뭐 로봇 테마라든가 여러 가지 테마들이 있어요. 거기다 이제 플러스적으로 업종 대표주들보다도 정부 정책주들에 맞물리면서 움직여주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시장에서 종목장은 여전히 좀 나올 수가 있다는 그런 부분들인데 사실 주때 이 자기 자신만의 좀 기준을 가져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네. 뭔가 이게 확실하게 믿는 구석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적을 믿든가 그 기업에 내가 종목을 매수했던 그 기업의 성장성을 믿든가 뭔가 믿는 구석들이 좀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수익이 좀 날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대체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 보게 되면 웬만한 투자자분들 사실 투자자가 아니라 트레이더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주위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해요. 아 오늘 여기 사서 뭐 몇 퍼센트 먹었고서 오늘 몇 퍼센트 팔았네. 네. 몇 퍼센트 수익을 냈네. 원래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수익 난 것만 얘기하지 내가 얼마 까먹었다는 얘기들은 안 하거든요. 그렇죠. 좋은 것만 얘기를 해요. 근데 과연 그만큼 해갖고 얼마만큼의 수익이 났을까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성장을 하고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면 버틸 줄 아는 배짱도 좀 필요한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년에는 그렇게 큰 수익이 좀 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올해 좀 부진했던 부분들을 내년에 좀 만회를 하려면 네. 그러한 배짱이라든가 믿을 수 있는 근거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좀 집중적으로 해서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장은 단기적으로 사고 팔아서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닐 것이다. 저점에서 잘 매수를 해서 좀 꾸준히 배짱을 가지고 끌고 나가는 사람이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많이 올라가고 있는 오늘 예를 들어서 올라간 종목군들이 급등이 나왔던 종목군들 보면 뭐 로봇 관련주도 올라갔어요. 네. 처음부터 투자적인 그 로봇 섹터에 있어서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투자를 해왔던 사람과 오늘
갑작스럽게 들어가서 단기적으로 했던 사람들의 수익률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네. 단기적으로는 그 트레이더 분들이 수익이 더 날지는 모르겠지만 투자적인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땐 절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수익을. 그렇죠. 물론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매수하고 고점에서 팔고 이런 드라마틱하게 트레이더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마 없어요. 그렇죠. 초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 계속 그걸 하기를 원하거든요. 결론은 좋은 종목군들은 투자를 하는 그 관점이 내 계좌를 살찌우는 데는 제일 좋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시간이 걸릴지라도 네. 내년도에는 그런 종목군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을 좀 준비를 하는 그런 연말에 좀 그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연말 증시에 좀 준비를 하면 좋을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정수석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역시나 이 대주주 양도세 이야기는 국내 시장에선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수급에 대해서는 이지원 수석 위원님은 수급 어떻게 좀 보셨는지. 그러니까 이제 올해 증시를 보면 네. 아마 이제 어렵다라는 부분이 손실을 떠나서 수익과 손실을 떠나서 아마 제가 볼 땐 두 가지 측면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우발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어느 정도 우발적인 사건이 나오더라도 예측 가능한 거시적인 부분 안에서 이 모멘텀에 따라 가지고 우발적인 이슈들이 나오는데 올해는 이제 그 수준을 넘어서서 우발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죠. 이제 그 부분이 불을 댕긴 게 올해 잘 보시면 2월 달부터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감들이 큰 폭으로 나오면서 장기 국채 금리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부터 해서 급등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걸 일단 어떻게든 억눌러야 된다라는 그 심리가 일단은 증시에 반영이 되면서 상당히 이제 우발적인 사건들이 2월, 3월, 4월, 특히 4월, 5월, 6월 넘어가면서 급진작하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사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고통의 시간이 되었고 어려움이 또 가중되는 부분이었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어떤 합리적인 생각이나 예측 가능한 생각보다는 일단은 불을 끄고 봐야 된다는 다급함이 워낙 컸기 때문에 증시가 이제 어느 정도 그거를 감내해야 되는 그런 이제 우발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미국 시장을 놓고 본다면 선물옵션 동시만기는 워낙 큰 돈이 움직이기 때문에 거의 정책적인 부분이 개입하지 않는데 불구하고 선물옵션 동시만기를 활용해 가지고 원자를 급락시켰다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큰 이슈로 좀 다가왔고, 그러니까 이런 우발적인 부분들은 사실 기간이나 외국인도 예측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정보를 예약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었고, 두 번째는 이 분위기와 증시의 실제 움직임이 올해는 많이 달랐다는 거죠. 좋을 것 같을 때 상당히 지수가 나빠졌고, 상당히 지수가 안 좋을 것 같을 때 오히려 증시는 이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엇박자 투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의 디커플링, 그다음에 중국 시장과 미국 시장의 디커플링, 그러니까 여러 가지 디커플링이 나오면서 이 엇박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는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극복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상적으로 커플링이 돼가면서 같은 트렌드를 맞추면서 타이밍 싸움이 나와야 되는데 일시적이지만 트렌드 자체가 서로 다르게 움직여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증시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예측한 범위를 벗어나는 우발적인 부분과 디커플링의 연속에서 오는 이 스트레스가 올 한해는 이제 가장 컸다라고 보여지고, 차라리 이제 시장이 아예 대세 하락처럼 내려간다면 오히려 올해처럼 당하지는 않죠. 대부분 경각심을 가지고 어느 정도 손실이 제한적인데, 올해처럼 우발적인 부분과 디커플링이라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증시를 눌렀기 때문에 오히려 하락장보다 지금 손실률이 더 큰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개개인이 잘못한 부분은 아닙니다. 잘못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의 이제 연속인 거예요. 근데 그런 구조적인 부분을 파악하고 손실을 줄였던 분과 거기서 이제 공격적으로 하셨던 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그 연말에 지금 이제 계좌에 이제 상당히 어려움이 나 있는데, 그 비공식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증권회사 담당자분들의 얘기가 올해는 손실 30%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 드물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우리 설공유티를 보시는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뛰어나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지만 그만큼 이제 어렵다는 부분인데, 이제 이 두 가지를 놓고 본다면 아마 이제 이게 결국은 합리적으로 되돌아서는 시점이 시장이 바뀔 시점인데, 제가 봤을 때 일단 우리 시장이 중국 시장하고 디커플링이 줄어들고 커플링 되는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미국 시장과의 갭이 좁혀지는 부분을 본다면 그렇게 실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항상 이제 주식시장이 이런 거죠. 결국은 시장에서 늘 수익을 낸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시장이 주는 수익인데 시장이 좋을 때 수익을 좀 많이 내고 시장이 안 좋을 때 손실을 좀 적게 내서 이 수익과 손실을 맞추다 보면 수익이 손실보다 큰 구조로 가는 거지. 어떤 시장이 오더라도 나는 수익을 낸다라는.
그거는 이제 말도 안 되는 도박밖에 없는데. 네. 그리고 이제 도박은 동전 아무리 던져도 앞면이 나오는 거와 뒷면이 나오는 거는 계속 던지면 5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본다면 올 증시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할 겁니다. 내가 잘못했다기보다는 네. 시장이 일단 구조적으로 수익을 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면 내가 좀 방어를 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네. 주식시장은 어쨌든 작년 같은 일도 있고 올해 같은 일도 있습니다. 작년의 수익이 올해 손실을 많이 넘는다면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주식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계속 이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희 수석 위원님들께서 연말이니만큼 또 다양한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2021년을 복귀했을 때 필요 이상으로 내가 너무 손실이 커서 난 주식이랑 맞지 않나라고 좀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이 계실까 봐 절대 여러분들의 탓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저희 이수석 위원님은 늘 이야기를 해오셨던 게 최근에 분위기와 팩트는 분리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2021년 시장을 좀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수석 위원님은 내년 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 믿을 만한 구석을 좀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아까 뭐 보드 이야기를 잠깐 해서 말씀인데 네, 제가 아까 들어오기 전에 그 이야기를 했죠. 보드를 탈 때 잘 넘어질 줄 알아야 잘 내려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드 탈 때는 앞으로 넘어지는 거죠? 이러면 또 방송에서 그거 믿고 잘못 넘어지시는 분들 있으면 어떡해요. 여러분들 보드는 뒤로 잘 넘어져야 됩니다. 아무튼 잘 넘어졌을 때 잘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주식시장에도 비슷하게 좀 적용이 되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수석 위원님들께서 2021년 복귀를 좀 해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도 투자다운 투자를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초록밴드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요. 문자 샵 0082번으로 블랙라벨 지금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말 증시이기 때문에 내년도를 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 군데에서 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 전망도라고 하죠. 어디가 맑을 것이고 어디가 조금 부진할 것인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앞서 말씀을 드렸던 IT나 반도체는 산업 전망이 맑음으로 뜨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수석 위원님들께서 반도체랑 IT는 늘 강조를 해드렸던 부분이라 산업 전망도가 맑음인 거에 대해서는 세 분 다 이견이 없으신가요? 워낙 IT가 방대해서 근데 그것도 좀 쪼아 들어가면 다를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면 아무도 갑자기 말씀 안 하셔가지고. 저는 누구를 뭐 이렇게 콕 집어서 방금 이야기한 건 아닌데요. 네. 도현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섹터별로 너무 다르니까. 네. 너무 다르니까 이건 좀 분리해서 봐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아까 박수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윈터 이즈 커밍 해가지고 시작됐던 그 반도체 관련 레포트가 한 번도 맞은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일련의 그 예측에 대한 과정을 본다면 올해가 그런 우발적인 부분이나 디커플링이 굉장히 심했다는데 특히 이제 반도체를 보면 그 레포트가 이제 그 맞은 적이 제가 방송에서 늘 맞은 적 없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로 지나고 나서 우리가 보면 정말 웃긴 게 그 M 그 사에서 레포트를 윈터 이즈 커밍이라고 나왔는데 네. 거기에 반대되는 의견을 했던 골드만삭스나 이런 회사들이 실제로 한 11월 달 좀 넘어가는 초중반에 뭘 했습니까? 우리가 틀린 것 같다. 윈터 이즈 커밍이 맞는 것 같다라고 다시 수정을 했거든요. 근데 12월 달에 넘어왔더니 그 윈터 이즈 커밍이라고 냈던 레포트사에서 쏘리라고 했잖아요. 쏘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윈터 이즈 커밍이 쏘리로 마무리됐는데 그 중간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외국계 증권사들이 윈터 이즈 커밍이 맞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받아들일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받아들였는데 틀린 건 아니잖아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잘못 판단한 건 아니잖아요. 모든 외국계 회사들이 그렇게 레포트를 냈고 거기에 반대되는 레포트를 냈던 회사들조차도 본인들이 틀렸다. 윈터 이즈 커밍이 맞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결국에는 12월 달에 와가지고 한마디잖아요. sorry.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어렵다라는 부분이 올해는 그런 부분이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IT 업종에서 반도체를 보면 우리가 처음에 이 블랙라벨 방송을 참여할 때 박수소 의원님이랑 조수소 의원님이 했던 말이 그 부분이에요. 뭐냐면 결국에는 뭐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현물 가격이 내렸다, 정상화됐다. 그러면 고정 가격도 이제 정상화될 것이다. 덜 내렸다. 이런 부분보다는 레벨업을 보자라는 거였죠. 결국은 이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서 그게 어떤 5G와 연관되어 있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든 자율주행이 됐든 뭐 사물 인터넷이든 어떤 섹터, 스마트카로 가든 어떤 그 디지털 인프라 구축으로 가든지 간에 반도체는 가장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걸려도 귀에 걸리면 귀걸이, 코에 걸리면 콜걸이가 되는 게 결국 반도체고 그게 메모리 반도체가 30%, 비메모리 반도체 70%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 섹터 자체가 레벨업 되는데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결국은 외국계 증권사들이 본인들이 12월 달 초에 굉장히 레포트가 부정적으로 냈는데 수급은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바뀌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할 때 쟤들이 굉장히 나쁜 의도를 가졌냐.
라고 본다면 저는 그런 부분이 파생 쪽에 물론 일부는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런 부정적인 단기 가격에 의해서 냈던 레포트들이 있지만 네. 장기적으로 레벨업을 보고 매수하는 쪽이 더 많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런 가격에 민감하게 따라다니는 그런 단기 레포트에 따라다닐 것이니까 아니면 정말 레벨업 섹터를 보고 본인들이 직접 수급적으로 크게 들어오는 그런 레벨업을 쫓아갈 것인가라고 본다면 적어도 이제 주식 투자는 적어도 내 자산의 절반 이상은 일단 레벨업을 쫓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좀 여유가 되는 걸 모멘텀을 따라가는 거지 결국은 그 가격에 따라서 민감하게 들어왔다라고 하면 이 타이밍 싸움이라는 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하고 타이밍 싸움을 하게 되면 이제 대부분 이제 고점에 사서 저점에 매도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거죠. 네. 머피의 법칙도 많은 거고 그렇게 본다면 이 반도체나 특히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마찬가지고 이와 관련되어 있는 그 부품 쪽도 마찬가지고 특히 장비 쪽 요즘에 이제 장비 쪽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이쪽도 마찬가지인데 이 단편적인 가격을 보지 마시고요. 레벨업 섹터 되는 부분을 좀 보시고 그 레벨업 섹터 되는 부분은 내년 1분기까지는 메모리 반도체가 좀 갈 수 있고 1분기부터 중반부터는 비메모리 반도체가 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수주하는 걸 잘 유심히 보세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수주 내용을 보면 비메모리 반도체 수주 내용을 보세요. 이전에 올해 퀄컴이나 이런 데서 했던 14나노, 10나노에서 최근에 지금 현재 반도체 수주량을 보면 10나노 밑으로 다 떨어져가요. 그 말은 이제 반도체 수율이 어느 정도 삼성전자가 올라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본다면 충분히 내년 1분기에 상황이 역전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본다면 지금 연말 연초에 좀 뒤숭숭할 때 오히려 그쪽은 좀 더 모아가는 전략을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반도체 박수석 위원님도 늘 이야기를 해드렸던 부분이라 오히려 지금 연말 증시 때 이런 걸 좀 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곤혹스러울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들은 그 고액 연봉을 받고 그 하우스들하고 직접 생산업체, 소비업체랑 직접 컨택해서 물량 파악하고 추정하고 그들의 말을 근거로 해서 해도 틀려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일반 투자자가 그걸 서베이에서 그걸 투자를 추적해서 한다는 맞춘다고 게. 신념을 갖는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럼 어떻게 투자하라는 거냐?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자기만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게 아까 이제 이주환 수석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시대의 흐름을 한번 상식적으로 보자는 거죠. 시대의 흐름.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는 불가피하게 디지털화가 굉장히 빨라졌죠. 네. 디지털화는 필연적으로 빨라졌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타났던 게 뭐였죠? 생각지도 않았던 노트북 수요가 폭발을 했죠. 맞아요. 네, 그래서 아니 뭐 갑자기 이게 왜 이렇게 잘 팔려 그러고 막 팔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디바이스가 이제 그런 레거시 디바이스부터 출발을 했는데 돌아보니까 이제 뭐 서버는 17년, 18년에 워낙 많이 해놔서 더 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과연 사실일 거냐는 거예요. 이렇게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새로운 디바이스가 진행이 되고 전장화가 진행이 되면서 데이터가 축적이 되는데 그러면 전장화, 그러니까 자동차, 전기 자동차가 간다는 거는 그게 다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PC 온 휠이라고 해요. 바퀴 하나 돌아가는데 노트북 하나가 돌아간다는 거죠. 반도체 그만큼 들어가고. 네. 그럼 상식적으로 추론을 해보자는 거죠. 야, 여기서 수요가 떨어져서 가격이 떨어진다고? 이게 서베이 자료를 보되 어차피 이거는 그들이 최선을 다한 자료겠지만 네. 여기 숫자를 보면서 같이 맞춰 나가되 여기서 주장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시대의 트렌드를 맞추는 이 스스로의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생각할 때 야, 이 의견은 좀 너무 과한데 가격이 여기서 4불에서 2불로 떨어진다고? 그럼 난 인정 못해.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뷰가 생기고 서베이 딱 해서 야, 이쪽 늘어나는 거 좀 보자. 네. 야, 그러면 난 고다. 정 의원님처럼 뭐 무조건 IT. 죽어도 반도체에 죽는다.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내가 생각하는 상식과 좀 안 맞는 거예요. 보고서 자료. 네, 그리고 세상에 다 이 공급망이 다 정상화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공급망이 정상화되지 않은 상태에선 수요가 강합니까? 공급이 강합니까?
물건 달라는 사람이 있는데 물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건 바이어 마켓입니까? 서플라이어 마켓입니까? 생각을 해보면 일시적으로는 바이어가 이 재고된 걸로 얘기할 수 있지만 구조적으로 그 재고가 계속 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 디지털화에 의해서 재고는 떨어지는 거고 네. 새로운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공급자는 그런 컨센을 만들어 놨는데 예전처럼 캐펙스를 풀로 때려가지고 예전하고 틀린 게 요새는 반도체 팩 공정을 옛날에는 한 10조 단위면 졌어. 5조, 10조. 요새는요. 선단 공정 들어가면은 평택의 P3 같은 경우는 30조 이상 들어갑니다. 그걸 때려 짓는다고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공급 부족이 네. 쉽지가 않아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뭐 물론 지금 있는 여러 가지 쇼티지 문제, 재고 문제 이런 게 있겠지만 네. 시대는 더 빨리 가는 거 아니냐는 거죠. 수요가 새로운데 좀 이따가 뭐 애플이 XR 뭐 이런 거 헤드 마운트 나오잖아요. 네. 예? 그게 다 디바이스고 새로운 디바이스고 반도체 수요인데 예전에 전통적으로 우리가 바라봤던 서버, PC, 뭐 그 노트북 뭐 이 정도에서 새로운 전기차, 그 다음에 뭐 XR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이 와중에 우리는 반도체가 과연 겨울이 오는 게 맞느냐. 거기서 이제 저는 굉장히 이제 동의하기 어려웠던 부분이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외국인들이 어쨌든지 이제 사들어오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미국 빅테크 기업 엔비디아나 뭐 이쪽에 이제 디자인 하우스나 이쪽이 부가가치를 많이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쪽이 마켓이 점점 커지면서 그 캐파가 커져 나가니까. 그런데 거기에 같이 병행해서 들어가는 게 이제 내년에 DDR5 들어오거나 이제 그 공정이 바뀌면은 병행해서 다 따라가는 구조잖아요.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는 그 갭을 평균 회귀에서 맞출 시기가 또 곧 옵니다. 얘기한 대로 이제 앞서 나간 시스템 반도체 속도와 이제 메모리가 너무 처져 있기 때문에 또 올라오는 속도. 네. 그리고 다시 메모리가 이제 삼성이 수주가 이제 선단 공정 쪽으로 많이 늘어나고 수율 잡히죠. 분기당 이제 시스템 반도체에서 1조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건 마이너가 아니에요. 그러면 삼성전자의 밸류에이션에 있어서 이게 왜 시크리컬이 되는 거죠. 저쪽은 25배 받는데 여기 왜 맨날 7배냐.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이 정도에서는 뭐 그렇게 위축되기보다는 좀 용기를 가져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특히 이제 2021년에 반도체 전망에 대해서는 정말 내놓으라 하는 기관에서도 내놓은 보고서들이 예측이 틀렸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는데 더 어려움을 겪지 않았나 싶습니다. 윈터 이즈 커밍이라고 했는데 그 겨울을 보란 듯이 비웃은 기업들도 있었고 국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를 준비하는 지금 시점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본인만의 줏대나 혹은 피부로 느낄 때 이게 투자 방향이 맞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더욱더 필요해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반도체를 더불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저희 정수석 위원님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IT 강조를 해주셨잖아요. 2021년 동안 외롭게 네,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맞았어요, 전문가님. 본인의 그럼 뭐에 많이 빠졌는데. 아니 가겠죠. 네, 전망이 좋다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반도체에 대해서?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인데 그 일단은 아마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가장 이렇게 눈에 쉽게 들어오게 볼 수 있는 게 아마 차트일 거예요. 그렇죠. 월봉 차트 한번 봐보세요. 월봉 차트.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인 삼성전자예요. 이게 월봉 차트거든요. 그럼 작년 연말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이렇게 이격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작년 11월 달, 12월 달에서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이격이 벌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네이버는 오히려 반대로 올랐다가 쉬었다가 올라갔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최근에 많이 올라갔던 애들, 뭐 얘를 단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뭐 위메이드,
음흠. 테마성의 흐름들이 좀 나왔단 말이에요. 연말에 이렇게 강했던 애들 같은 경우는 쉬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뭐가 좋다라고 하게 되면 그 종목이 더 갈 거라고 생각들을 좀 많이들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11월 달, 12월 달에 양봉의 크기가 커지면서 이격이 벌어져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연초 이후에 조정을 좀 받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러면 그들 종목군들을 좀 피해가는 뭐 그런 전략이 좀 좋다라는 의미로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사실 보게 되면 DDR5의 뭐 심택이나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올랐어요. 코리아 서킷 이런 것들도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 종목군들을 매수하는 게 낫겠냐, 연초에도 이어가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저는 이들 기업들은 오히려 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차라리 못 올라가 있던 애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라고 보더라도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뭐 SNF텍이라든가 뭐 차라리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라면 오히려 못 올라가 있던 애들 부분들이 있으니까 오히려 이런 기업들이 좀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의미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시세의 흐름들이 나고 예를 들어 반도체 좋다, 반도체가 좋습니다라고 하게 되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계속 눈에 볼 수밖에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니까 그 종목을 사야 수익이 나니까. 근데 내년 초까지도 이어진다라기보다는 오히려 반도체 쪽이 시작을 하게 된다라면 업종별로 순환이 돌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뭐 심택이라든가 그 코리아 서킷이라든가 대적전자라든가 이런 애들이 쉬어갈 때 다른 장비들 못 올랐던 장비주들이 키높이를 맞추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월봉 차트를 보고 이격이 좀 벌어져 있지 않는 것들 종목군들 되게 많아요. 네페스도 지금 보게 되면 네페스도 쉬었어요. 네페스 쉬었죠? 테스나 쉬었죠? 네페스 아크 쉬었죠? 다 쉬었거든요. 이런 애들이 오히려 못 올라가 있는 애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라가 있는 애들보다도 올라갈 수 있는 애들, 그 올라갈 수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성장이 더 클 수 있는 애들, 그런 쪽의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뭐 자율주행 쪽 아마 내일 자율주행 쪽 난리 부르스 칠 것 같아요. 내일 네. 보니까 비메모리 쪽, 시스템 반도체 뭐 이쪽에서 자율주행 뭐 이거 뭐 한마디 또 나와갖고 난리 부르스 칠 것 같은데 걔네들을 따라가느니 차라리 네. 거기에 관련돼 있는 숨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좀 찾을 줄 아는 그런 센스도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못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내년도에 좀 대비를 해서 모아가는 그런 전략이 좀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네. 내년에는 무조건 SOC예요. 무조건 일자리 창출하려면 SOC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거기에 관련해서 조금씩 모아가는 그런 전략들도 좀 괜찮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는 월봉 차트를 보고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애들 따라 들어가지 말고 기다리는 거. 차라리 안 벌어져 있는 종목군도 같은 업종 내에서 안 벌어져 있는 애들 보는 거. 내년에 대선 있고 뭐하고 하게 되면 일자리 창출이고 뭐하고 하게 되면 SOC는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을 조금씩 모아가는 거. 그런 식으로 해서 내년을 대비하게 된다면 오히려 저는 올해보다는 상당히 좀 좋은 한 해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반도체와 관련돼서는 종목을 고르는 좀 팁을 이야기해드린 것 같습니다.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들을 차근차근 모아가다 보면 내년에는 수익이 더 많이 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 당장 내일 오를 종목, 뭐 당장 내일 모레 오를 종목 이런 종목을 저희가 따라잡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종목을 선별할 수 있는지 그 센스적인 부분에서 이야기를 좀 해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 블랙라벨 초록 밴드 늘 열어두고 있으니까 문자 샵 0082번으로 지금 바로 블랙라벨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안내를 해드리고요. 우리 정수석 위원님께서 또 내년도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SOC 이야기를 해드려서 제가 궁금해서 또 여쭤보는데 뭐 산업 전망도가 쭉 나왔지만 긍정적으로 보이는 곳 중에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게임이나 미디어 산업도 있었습니다만 SOC로 꼽히고 있는 건설이나 뭐 항공, 철강 뭐 이런 쪽은 일부 긍정적이다 뭐 이런 의견이 나왔어요. SOC에 대해서는 아까 정수석 위원님은 꼭 봐야 되는 섹터다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뭐 조선, 철강, 뭐 항만 이런 쪽에 대해서 SOC는 우리 다른 수석 위원님들의 의견이 어떠신지 이것도 좀 세부적으로 다를까요? 궁금하네요. 우리 박수석 기본적으로 위원님은. 네. 건설 섹터는 네.
더 나빠지기 어려운 섹터라고 봐요. 앞으로 더 좋아질 일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공급 올해 하기로 했고, 네. 분양 물량이 2월 된 게 있어서 네. 올해 좀 주춤했는데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내년으로 2월 된 거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에 분양 나옵니다. 그러면 네. 지금 1년 동안 잘 조정받은 모습 이렇게 판단하는 게 건설. 네. 맞을 거예요. 결국은 수요예요. 시장에서 바라볼 때 수요가 죽은 수요냐, 수요가 이어졌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네. 지금 누가 봐도 SOC는 내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공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죠. 미국도 인프라 투자 법안 통과돼서 가죠. 유럽도 재건 법안 통과돼서 가죠. 중국도 이제는 더 이상 경기 하강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도 가죠. 그러면 아마 글로벌리로 같은 시기에 일어날 수도 있으면 그러면 소재 같은 경우가 철강 같은 경우가 정말 손은 누가 키웁니까? 중국에서 석탄 ESG라는 게 이게 굉장히 그 딜레마에 있어요. 화두를 던져서 이슈를 선점했는데 누가 공급하냐는 거죠. 예? 그거 뭐 좋은 줄은 알겠는데 그럼 우리가 싸고 좋게 쓰던 너무 당연하게 쓰던 것들을 누가 공급해 줄 거냐는 거죠. 그럼 거기서 경쟁력 있게 공급할 수 있는 쪽은 굉장히 승자의 독식을 얻을 확률이 많다는 관점에서도 추적해볼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관련돼서 SOC에서 특히 건설과 철강 쪽에 대해서 당연히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진 산업군이다라고 이야기를 박수석 위원님께서 해드렸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수석 위원님은 SOC 관련돼서 혹시 보고 싶은 섹터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건설을 보고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제 SOC 관련 섹터가 있는데 사실 올 한 해 그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건설에 이제 철강 언제 다시 사느냐, 그러니까 연초 이후에 다시 언제 사느냐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오늘 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건설업 샀는데, 그러니까 이전에는 건설업체 언제 사느냐라는 문의를 굉장히 많이 주셨다가 최근에는 이제 그 문의를 안 주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이제 그 건설업종을 사니까, 건설업종을 왜 사셨냐라는 반응이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다렸다가 여기 정도면 이제 들어가야 된다라는 시점으로 이제 오늘 처음으로 이제 건설업종에 대한 사인을 좀 드렸는데, 이 건설업종을 이제 일단 단편적으로 예를 들어 좀 본다면, 잠깐 이제 업종 대차 차트를 잠깐 보겠어요. 네. 이 건설업종의 대차 차트인데, 대차 잔고의 지금 변화를 보면 7월 달에 이제 정점을 찍고, 가격이 하락할 때 이제 대차 잔고가 좀 줄면서 최근에 이제 살짝 반등 나왔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이 대차 잔고의 차트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약간 소외되어 있다라는 부분이지 이걸 하락적으로 찍어 누르겠다라는 수급적인 표현은 아니거든요. 대차장고 차트를 보면. 그럼 뭐냐면 결국은 소외됐던 부분이 어느 정도 다시 이제 매기가 들어올 수 있는 그 순환매 구조로 들어가면 건설업종은 오를 수 있다라는 관점을 좀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수급적으로는 그렇게 파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대선 이슈로 단기적인 이제 테마적 접근이었지만 그것보다는 일단 이 SOC 관련된 부분은 일단 미국에서 보는 바람과 중동에서 보는 바람을 보고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본다면 제가 봤을 때 대형 건설업체들 혹은 자기 건설업종에서 하나의 파트 독창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건설업체들, 중소형이라도 이 파트에서는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그런 업체들, 그러니까 그런 쪽이 해외 수주 붐이나 실제적으로 SOC 관련된 붐이 불었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최근에 이제 이 부분에서 변화가 뭐냐면, 이걸 이제 종목별로 조금 보시면은 수급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수급이 바뀐다는 부분은 뭐냐면,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이제 계속 팔다가 외국인들이 다시 사 들어오는 시점이 언제부터는 12월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줄기차게 팔았다가 12월 달 정도에 들어오면서부터 기간 수급이 매도로 바뀌면서 외국인은 매수로 전환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점이 이제 건설업종을 좀 살 수 있는 저가 매수 시점이다라고 파악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SOC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 가지 그 섹터들이 많이 있지만, 건설업종 관련된 부분은 좀 똘똘한 종목 하나 정도는 지금 정도의 편입을 조금씩 하시면
저가에 좀 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SOC 관련돼서 우리 이수석 위원님께서도 건설 보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블랙라벨 수석 위원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초록밴드 들어오시는 방법인데요. 어떻게 하면 들어올 수 있는지 문의가 많으신데 지금 바로 문자 샵 0082번으로 블랙라벨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안내를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나눴던 부분들 정리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오늘 저희 수석 위원님들과 함께 불안정한 연말 증시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다 하시면 초록밴드 들어오시면 되고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내 입장이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마무리를 하고 2022년을 기다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저희 수석 위원님들과 함께 하시면 정말 누구보다도 행복한 연말과 연초를 보낼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저희 수석 위원님들과 함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